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한 가수 리아 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비례 대표까지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이들은 툭하면 좌파라고 불리우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고 입 바른 소리 한 번 했다가는 그나마 가끔 들어오는 지원이나 행사 일감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정반대 아닙니까? 저도 정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실제로 이러한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약간 판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연봉 한 1억쯤 되는 애들이 나는 저기 가진 것들 그 술자리에 가면 저 가진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도 가진 놈인데. 조국도 대표적 강남 좌파라는 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가수 지금 리아 씨도 그렇고 강남 좌파는 도대체 어떤 심리로 만들어지는 거라 보세요, 대표님? 강남 시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87년 그 민주화 운동은 주로 촌놈들이 한 거예요. 이거 표현이 좀 그랬는데 다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들이 서울대 학생 운동을 보면 야 너 고향 어디야 그러면 다 부산이거나 광주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란 친구들은 유학 간 애들 우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80년대 근데 자본주의가 급속히 성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농촌적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농촌에서 다녔으니까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종속 이론이나 그다음에 민족해방 투쟁이나 이런 급진 이론을 갖고 왔잖아요. 그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의 그 감수성 그게 훨씬 정치 이념보다 훨씬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렸을 때 괜히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잖아요. 적개심이 아니더라도 그냥 불편한 감정 그런 감정이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하니까 다 판사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는데 그다음에 인간의 마음 자체는 어렸을 때 부자들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던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저 200만 년 전년의 구석기의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DNA 자체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를테면 자기의 물질 생활은 애들 유학 보내고 뭐 이러면서도 그다음에 그 정신 세계는 굉장히 그리고 정신 세계는 그 불편했던 감정과 그거를 또 이념적으로 정당화했던 체계가 있잖아요. 사회주의나 뭐 이런 종속이론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강남 좌파의 기원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좀 아직 정서적으로 미숙한 거네요. 미숙한 거죠.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떠들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자기가 그 먹고 살고 있는 경제적 어떤 물질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만 돌아봐도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할 때 나이가 들어서 좌파가 되는 것은 정신이 철이 들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우파로 돌 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돈 벌어 보니까 돈 벌어 보면서 돈이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아니까 좌파 이론이 틀렸다는 걸 느끼거든요. 현실적으로 느끼죠. 그러는 거예요, 강남 좌파는. 리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 후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예술의 삶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의 사실 요 얘기가 딱 들어야 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 때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예술계가 다 진짜 문을 닫고 소극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짜 배우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아우성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좌파든 우파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은 연예인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틀렸다면 제가 틀린 건데. 그런데 여기 이 현실에다 이게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판타지죠.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파가 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어렸을 적에 딱 하나가 고착화가 되면 이게 진짜 나이를 아무리 먹는다라고 이게 안 바뀌나 보네요, 잘.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그
어떤 저기 사람은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가 외고 없애야 되고 자사고 없애야 되고 특목고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하들은 저기 뭐 외고 보내버리고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 막 그런 예. 사람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이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좀 미숙한 거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너무 음. 순한 표현입니다. 어. 너무 미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위선이나 음.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무의식의 얘기, 무의식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먹어가면서 현실을 좀 더 느끼고 사회의 어떤 복잡성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 우파로 좀 돌아와야 될 텐데 공정 작가는 우파로 돌아왔습니다. 예. 공정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이 더 컸다.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표현이 이런 건데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조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조국을 지금 지칭하는 것 같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표현은 욕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조국을 옹호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애국이고 희생이었다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요게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조국 지지자들의 현재 지금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평가일 텐데 사람은 객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최근에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뇌과학에서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신념 체계에 의해서 사물을 왜곡해서 봐요. 그게 인간이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조국에 대해서 조국을 옹호할 때는 그게 애국, 희생이라는 어떤 관념 아에서 조국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니까 이제 사물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깨트려야 될 거는 조국 애국이나 희생이에요. 희생. 미신인 거죠, 예, 그게. 관점을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관점을 바꾸는 게 세계관을 바꾸는 거다 예, 보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평생 어렵죠. 동안 축적이 됐던 예. 세계관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공정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진중권 교수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인 겁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고착화되어 있는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정직한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의 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김재동 씨가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늘 총선 출마한 듯이 살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이고 시끄럽지 않고 싶다. 이제는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 또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또 하더라고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난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헌법 전문가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열패감을 뭐 조국 사태로 많은 그 부모님들한테 열패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헌법 무슨 뭐 몇 조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뭐 탄핵당해야 된다라고 선동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김재동 씨 얘기하는 것도 글쎄요 뭐 근데 뭐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김재동 씨도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조국 혁신당 같은데 가입해서 내가 이제야말로 다시 잠시 쉬었던 걸 멈추고 뭔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옛날에 과도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반성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저는 좀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좀 품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을 약점을 보기보다는 그렇죠. 가능하면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러니까 이 넓은 품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합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공지영이나 김재동에 대해서 조금 좀 여유 여유 있게 있게.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김재동 씨가 그 무슨 오태영이었나요? 그 후보만 이렇게 지지하기도 하고 일선에 나서가지고 유세도 했었는데 이번에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조국혁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할 수도 예. 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총선 출마한 듯이 살았다.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 더 이상은 예.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로 저희가 그냥 일단 지금은 받아들여도 좀 예. 넓은 마음으로 예. 김재동 씨가 그래도 현실을 좀 깨달았구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어디에 있는가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김재동 씨는 조국 혁신당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갔을 때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은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좀 나름대로 용기 있는 평가할 얘기인 만한 거죠. 얘기죠. 예.